오늘은 트리즈 발명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넌센스 퀴즈를 하나 풀어보죠. 오뎅을 5글자로 말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상당히 재미난 문제입니다.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정답은 댕댕댕댕댕입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죠. 그러면 넌센스 퀴즈 하나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제일 교육을 잘하는 여교수의 이름은? 요거는 여러가지 힌트를 줘도 잘 못 맞추는 그런 퀴즈입니다. 그래서 한참 시간을 두고 이러한 힌트 저러한 힌트를 줘도 못 맞춰서 결국은 제가 정답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을 한번 보시죠. 막주페 여사입니다. 이렇게 정답을 얘기하면 학생들의 반응은 대단히 의아해합니다. 어떻게 막주페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다른 한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남이 나를 좁히는 게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좁히는 거다. 이것이 교육의 최고의 단계이다. 내가 나를 꾸짖고 내가 나를 나무라고 이러한 것이 바로 교육의 최고의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때 가서는 조금 수긍하는 듯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해초리라는 그러한 것을 갖고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거는 개자인데 자기 할 때 기자에다가 뭐 이상한 한문이 옆에 달려있죠. 이 한문의 그 음이 칠복, 복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회초리를 뜻하는 한문입니다. 그래서 기자에다가 이 회초리를 달면 어떠한 것을 더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자가 된 것입니다. 개량, 개선 할 때 이 개자를 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자나 정자에도 이것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도 정치도 해초리가 필요합니다. 필요하다고 봅니다. 트리즈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로 지금 보이는 바와 같은 그러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발음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자를 이렇게 뽑으면 트리즈가 되죠. 근데 요거를 영어로는 Theory of Solving Inventive Problem. 그래서 어떤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가는 그런 시오리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트리즈에 대해서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리즈를 만든 알트슐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알트슐러는 1926년 소련 타스켄트에서 태어났습니다. 석유공학과를 나왔고 어렸을 때부터 발명품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1946년에서부터 48년 사이에 트리즈를 만들고 맹렬히 활동을 했습니다. 친구 라파엘 사피로와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 1947년 화학 카트리지가 있는 호흡장치를 발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하였는데 이때 발명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학생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50년 스탈린한테 이러한 발명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을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결과는 25년이라는 강제 노역형을 받았습니다. 이 강제 노역형이라는 것은 벌채를 하는 그러한 일인데 하루 12시간씩 벌채를 하는 것입니다. 알트슐러는 이것이 너무나 못 견뎌서 내가 이것을 하는가 아니면 독방에 갇힐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노역형을 거부하고 독방에 갇혀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사이에 스탈린이 사망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1956년 석방에 대해서 다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1956년 발명 창의성에 대한 심리학이라는 이러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1968년에는 많은 지지자들과 제자들을 모아놓고 첫 번째 세미나 강연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1968년 발명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년에는 러시아 트리지 협회를 창립하였고 이후로 많은 나라에 발명에 대한 그런 관심사가 퍼져서 각 나라에 트리지 협회가 창립이 되었습니다. 많은 활동을 하다 1998년까지 생존을 하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우리는 트리지를 만든 알트슐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트리지의 발명 산책길을 한번 같이 걸어보시죠. 맨 처음 문제를 발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뭔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고심을 하고 뭔가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발견된 문제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큰 줄거리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추상화 과정이죠. 추상화 과정이라는 것은 모형화의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법칙을 찾아내는 전 단계이고 패턴을 찾아내는 전 단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국어사전에는 추상화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러 가지 사물이나 개념에서 공통적인 특성이나 속성 따위를 추출하여 파악하는 작용입니다. 좀 어렵게 이렇게 써있지만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추상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일반적인 모형을 만드는데 이 모형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려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법칙이 되는 경우도 있고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일반적인 모형이 되는 것이죠. 일반적 모형에서 일반적 해결 모형을 찾아내고 이것이 확립이 되면 이제 새로운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일일이 다 훑어보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만들어낸 일반적 해결 모형과 새로운 문제와를 비교해서 바로 유추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에러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150년 동안 해야 할 일을 이 트리지를 사용하면 15분 만에 해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순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순에는 행정적 모순, 물리적 모순, 기술적 모순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적 모순이란 문제만 던져놓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르는 경우 그런 경우를 우리가 행정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의 무게를 줄여라 이렇게 어떤 목표만 던져놓고 그 방법이라든지 또는 무엇을 어떻게 하라든지
이러한 것이 알지 못할 때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모순과 물리적 모순이 있겠는데 이들은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술적 모순의 예는 이런 것을 예를 들면 되겠죠. 자동차에 예비 타이어를 싣고 다녀야 된다. 그러면은 어떠한 안정성에 대한 그러한 플러스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동차의 무게가 늘어나는 것이죠. 요거는 마이너스 요인이죠. 기술적 모순을 물리적 모순으로 이렇게 바꿔보면 예비 타이어는 있어야 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물리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적 모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알아보죠. 행정적 모순이란 문제만 던져지고 어떻게 해야 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떤 목적과 대상은 있으나 그 도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적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물리적 모순과 기술적 모순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예비 타이어를 갖고 예를 들어보겠는데 자동차에 예비 타이어가 있으면 신뢰성, 안정성은 높아지죠. 이게 플러스 요인입니다. 그러나 공간을 차지하고 무게가 나가죠. 이것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물리적 모순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동차의 예비 타이어는 존재하고 동시에 존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것은 물리적 모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물리적 모순으로 표현되면 여기에서부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시간 분리라든지 또는 공간 분리라든지 또는 전체에서 부분을 분리하는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아이디어가 발생하고 이 아이디어를 근거로 해서 우리는 발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트리즈의 추상화 과정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련의 한 150만 건의 특허를 이 중에서 창의적인 거 4만 건을 이렇게 추려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500개의 어떤 모순이 담겨있는 이러한 샘플들을 우리가 갖고 어떤 모형을 만들었죠. 또는 어떤 법칙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어떠한 그 패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그 큰 줄거리만 이렇게 추려내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추상화라고 하죠. 어떤 모형이나 패턴을 만들기 전 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모형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만든 것, 그려낸 것, 이것을 우리가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추려낸 그 모순이 담겨있는 1500개의 특허를 갖고 발명 원리 40가지를 또 만들어내고 또 진화 법칙 4단계의 모형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형을 한번 이해를 해보죠. 요거는 원자 모형인데 원자는 중성자, 양성자, 전자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지금 그려냈죠. 이거를 우리가 과학에서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발명의 진화 4단계도 이런 식으로 모형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창조 발명이 일어나죠. 그러면 새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새 시스템이 가치를 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상적인 거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있죠. 그리고 자꾸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표준이 확립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더 오래 지나다 보면 다시 시스템의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발명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유법에는 직유가 있고 은유가 있죠. 그래서 호수처럼 맑은 마음, 이렇게 처럼, 같은 이런 것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직유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내 마음은 호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는 우리가 은유라고 하죠. 그러나 유추는 이 직유와 은유와는 조금 더 다릅니다. 확장된 비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두 대상에서 유사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가 유추라고 합니다. 그러면 유추라는 개념을 뇌와 컴퓨터를 가지고 이해해 보도록 하죠. 유추란 두 개의 특수한 대상에서 어떤 징표가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징표도 일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추론하는 방식입니다. 간접적 추리의 방법이죠. 그래서 이 뇌와 컴퓨터는 많은 비슷한 징표들이 있습니다. 코드화를 해야 되고 저장을 해야 되고 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력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저기 물음표를 한 곳은 무엇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것들의 그 유사한 징표를 바탕으로 저 뇌에서 코드화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저장은 그 컴퓨터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죠? 이런 거를 한번 추론할 수가 있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뇌에서는 코드화가 단백질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에서는 저장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거는 메모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뇌의 시냅스라는 것이 컴퓨터의 메모리에 해당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트리즈의 발명 모형으로 되돌아가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확립된 모형에 항목 1, 2, 3, 4가 있습니다. 이거의 징표가 A, B, C, D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그러면 이것들은 어떻게 답을 얻을 수 있는가? 모형 A와 견주어서 라지 A는 스몰 A다, 라지 B는 스몰 B다, 라지 C는 스몰 C다, 라지 D는 스몰 D다, 이렇게 유사성을 근거로 해서 그 해결법, 해답을 찾아내는 방식, 바로 이러한 방식을 우리가 유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추는 확장된 비유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떠한 두 대상에서 어떤 유사한 징표가 이렇게 발견됐을 때 다른 데서도 그와 같은 징표가 일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간접적인 추론 방식이 되겠습니다. 트리즈의 발명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발견해야 되죠. 문제 발견이 상당히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시스템에 이상성이 있습니다. 시스템의 이상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런 것에 견주어 봤을 때 많은 모순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우리가 앞에서 행정적 모순, 기술적 모순, 물리적 모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심사숙고해서 발명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발명할 때 주위에 여러 가지 유효 자원들이 있으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이죠.
새로운 시스템이 확립이 되는 것. 어떠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기 전까지는 바로 이러한 발명품을 우리가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늘 발명성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트리지의 발명 요소를 보면 40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8가지를 뽑아서 노래로 만든 것이 바로 발명성입니다. 맨 처음 분할, 그 다음에 추출, 세 번째 똑같을 필요 없음, 대칭 고진마, 포개보면 어때요? 반대로도 해봐요. 차원 높여보세요. 스스로 하게 해요. 이것이 8가지 간추린 발명 요소입니다. 이것을 노래에 맞춰서 한번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트리지의 발명성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분할 쪽에 보세요. 추출 필요한 것만 똑같을 필요 없어요. 대칭 고집 마세요. 포개보면 어때요? 반대로도 해봐요. 차원 바꿔보세요. 스스로 하게 해요. 이것이 발명성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여러분들도 한번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분할 쪽에 보세요. 추출 필요한 것만 똑같을 필요 없어요. 대칭 고집 마세요. 저게 보면 어때요? 반대로도 해봐요. 차원 바꿔보세요. 스스로 하게 해요. 어떻습니까? 이게 발명성입니다. 우리가 이런 발명성을 이제 생각하면서 저 짬짜면 그릇이 있죠. 저것이 대단히 히트를 쳤다고 그러죠. 이것은 분할의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마개는 있어야 되죠. 그러나 동시에 없어야 됩니다. 왜? 병마개를 딸 때 대단히 힘들거든요. 병따개가 있어야 되고. 그러나 이것을 해결한 것이 돌려서 따는 저 병마개입니다. 약간의 힘을 줘서 돌렸다면 병마개가 쉽게 따지죠. 그 다음에 요새 접이식 카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는데 저것을 피면은 오른쪽 모양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연필인데 연필은 원래 고무개와 같이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연필 뒤에 이렇게 부착시킴으로써 병합의 원리를 사용한 것이죠. 창조적 토론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창조적 토론은 아이디어 연산이라고 제가 이렇게 풀었습니다. 사과가 지금 나와 너가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역시 사과가 처음 상태 그대로 하나씩 되겠죠. 그런데 아이디어를 교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디어는 교환을 하더라도 2배, 3배 그대로 풀어나지 이것이 남한테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질문과 토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질문과 토론 속에서 더 많은 아이디어가 커지고 살찌고 해서 큰 성과물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창조적 토론 또 창조적 논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의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습관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있는 것인데 우리가 안주하는 상태죠. 그래서 여기에서 탈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토론, 창조적인 토론에서도 이러한 것이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찰의 의지가
약한 것입니다. 관찰의 역량이 약한 것이죠. 어떤 본질을 꿰뚫어보는 그러한 능력이 부족하다고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패하면 어떨까? 이것을 빨리 이룩해야 되는데, 빨리 성과물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감정적인 측면이 창조적인 토론에 또 걸림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인 측면을 예를 들 수 있는데, 문화적인 그런 측면을 볼 것 같으면은 문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다친 마음을 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성급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어떤 창조적인 토론의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물치질에는 이런 한자어를 갖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물치질, 우리가 많이 들어보신 것이죠. 대학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풀어서 한번 보면은 내가 알려고 하는 사물에 다가가 극한 깊이로 파고들어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저 격자는 바로잡을 격자, 또 다가갈 격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물질, 사물에 대해서 다가가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그것의 이치를 알 수가 있고 큰 지식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물치지의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보고 발명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